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조구입니다. 오늘은 콜롬비아의 호세 에우스타시오 리베라의 소용돌이에 나타난 아마존 밀림과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라틴 아메리카 지도를 보면요. 콜롬비아는 중남미, 남미 대륙, 남아메리카 대륙, 중남미는 북미 쪽에 속해 있는 멕시코에서부터 바나마까지는 북미, 콜롬비아도 북미죠. 근데 이제 콜롬비아 남미 대륙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요. 남아메리카 대륙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이쪽에서부터 아르헨티나, 칠레까지를 남미라고 합니다. 남아메리카라고 하죠. 근데 여기 이제 맨 윗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아랫부분은 적도가 지나고요. 그래서 콜롬비아는 베네수엘라와 자노스라고 하는 대평원, 자노스 있죠. 자노스라고 하는 대평원을 공유하고 있고요. 또 여기 브라질 그리고 페루 일부 지역과 베네수엘라 일부 지역과 아마존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무대는 잠시 짧게 자노스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브라질 사이, 특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사이에 셀바스, 아마존 밀림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호세 우스타시오 리베라의 소용돌이는 라틴 아메리카의 3대 자연주의 소설로 꼽히는데요. 이 소설은 아마존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죠. 1924년에 출간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르헨티나의 팜파스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소설 아르카르도 구이랄데스의 돈 세군도 솜브라가 있습니다. 1926년에 출간됐죠. 그 다음에 1929년에 출간된 도냐 바르바라죠. 로물로 가제고스의 도냐 바르바라가 있는데 이 책은 이 소설은 베네수엘라의 지아노스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소용도르는 무자비하고 난폭하고 적대적인 셀바스, 밀림이죠. 밀림을 문학적으로 탁월하게 형상함으로써 열대 자연에 대한 서사시라는 평가를 받고 나중에 로물로 가제고스의 까나이마 1935년 출간했는데요. 까나이마와 브라질의 조르지 리마의 갈룽가라는 소설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소설 또한 1935년에 출간됐습니다. 상당히 이제 중요한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호세 에우스타시오 리베라의 삶에 대해서, 문학적 삶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1888년에 콜롬비아의 우일라주의 산마테오에서 태어납니다. 대부분의 야망이 있는 젊은이들이 그러듯이 수도 보고타에 있는 보고타로 올라와서 중앙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장학사로 근무합니다. 그러다가 콜롬비아 국립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해서 법학 및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에 내무부 공무원이 되죠. 1921년에는 소네트 55편을 모은 약속의 땅, Tierra de Promision을 출간합니다. 이듬해에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국경지역위원회의 전임 변호사로 임명되어서 국경지역 밀림을 탐사하며 그 지역의 실태를 접하고 나서 아마존 밀림을 배경으로 한 소용돌이, 온 제목을 라보라히네요. 소용돌이를 쓰기 시작해서 1924년에 출간합니다. 1926년에는 두 번째 소설 흑점, 라만찬 네그라인데요. 흑점을 쓰기 시작하나 몇 년 뒤에 뉴욕에서 온 거를 분실합니다. 1928년에 소용돌이 영역본 출간과 영화로 만들기 위해서 뉴욕에 가지만 성과를 얻지 못하죠. 그래서 조국 콜롬비아로 돌아왔는데요. 돌아오자마자 중병에 걸려서 다시 뉴욕의 병원으로 이송되지만 곧 사망하고 맙니다. 같은 해 소용돌이의 영역본을 출간되고요. 이후 수많은 외국어로 번역됩니다. 소용돌이는 1949년에 멕시코에서 영화화되고 1975년과 1990년에는 콜롬비아에서 텔레비전 드라마로 제작되어 방영됩니다. 리베라는 2012년에 우일라 주도 네이바시인데요. 네이바를 빛낸 위인으로 선정되어 기념주화가 발행되는 등 콜롬비아를 대표하는 작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소설을 소개하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수많은 편본의 표지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 표지를 통해서 이게 다는 아니에요. 일부
일부만 제가 추려서 여러분들이 소개하는데요. 이 책의 표지를 보면 이 소설 라보라이네의 이 어떤 내용이나 라보라이네가 표방하는 주제, 의식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정확히는 아니지만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거기가 이제 밀림, 셀바스의 밀림, 아마존의 밀림, 그리고 이제 거기를 탐험하거나 근거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죠. 근데 예사롭지는 않아요. 그렇죠. 어떤 여러 가지 인간의 어떤 이 극한 상황에 몰린 인간들의 삶, 인간들의 다양한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이 어떤 열정, 어떤 권해, 또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절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소용돌이는 제가 번역해서 출간한 한국어 판본의 페이지입니다. 다른 그 원전 원서의 다른 판본에 비하면 좀 밋밋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 소용돌이에 대한 평가와 창작 배경을 보면요. 소용돌이는 1920년대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브라질 국경 지역에 비일비재된 비인간적인 착취를 비롯해서 다양한 문제를 파악해 알리려는 작가 호세 에우스타시오 리베라의 열정이 드러난 작품입니다. 우루과이의 위대한 자연주의 소설가 오라시오 끼로가 아주 유명한 소설가죠. 이 소설가는 소용돌이를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서 출간된 가장 중요한 작품이라고 평가하고 리베라를 셀바의 시인이라고 칭합니다. 비평가 알레한드로 건살레스 세구라는 소용돌이가 콜롬비아 소설의 폭력 시리즈를 게시한 작품으로 몇십 년 뒤에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장황스러운 작품이 등장하기 전에 콜롬비아에서 가장 중요한 소설의 지위에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장황스러운 작품들은 아마도 100년 후도 그래서 몇 편의 그 큰 장편 소설을 가르친 것 같습니다.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브라질을 통과하는 부뚜마요 강유 밀림에서 백인 고무 채취업자들이 저지른 잔혹한 행위를 고발하는 출판물들이 이미 썼고 이들 가운데 많은 수는 리베라가 작품을 쓰는데 직접적인 정보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픽션과 소설을 혼합한 소용돌이는 콜롬비아 문학에서 사회적 고발 형식을 띤 최초의 소설로 평가받습니다. 소설에 전개된 장면들과 정치, 사회, 문화적 면모나 작가가 콜롬비아, 브라질, 베네수엘라, 페루 국경 지역 밀림을 탐사하면서 얻은 지식에 작가의 시적 직관, 통찰력, 상상력을 통해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리베라가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국경 그 이원 설정위원회 법률 담당 서기관으로 임명되어서 국경 지역의 밀림을 탐사함으로써 사람을 죽이는 푸른 지역의 환경과 파괴적인 위력을 직접 경험하고 국가의 관심 받지 못하던 그 지역의 현실과 이주민의 실태를 접하죠. 거무 채취 일꾼들의 황량하고 서글픈 상황을 목격하면서 무질서, 탐욕, 유해리 낭자한 폭력, 거무로 인한 광기와 불법 행위가 지배하는 그 세계의 정면으로 맞섭니다. 당시 여기 리베라의 개인적인 그 체험, 만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이 소설에 형성화되어 있는데요. 리베라는 젊은 연인 알리시아 르난데스 까라니사와 함께 보고타에서 도망쳐 까사나레 주에 오로꾸이라는 곳인데요. 그곳에 정착한 루이스 프랑코 사파테를 만나서 친구가 됩니다. 그는 알리시아와 함께 3년 동안 아마존 밀림의 심장부를 탐험하면서 겪은 무시무시한 얘기, 밀림의 비극과 고무채취 일꾼들의 비참한 삶에 관해 리베라에게 자세하게 들려주었고 이는 소용돌이 주인공 아르투로 꼬바와 알리시아의 이야기에 반영됩니다. 소설에는 실존 인물들이 나오죠. 20세기 초반에 베네수엘라의 강력한 가우디죠. 호족은 어떤 군사력, 과거에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지역에 엄청나게 큰 땅과 토지와 어떤 그런 경제적,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사람들 호족이라고 해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했던 그런 어떤 그 영향력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가우디는 토마스 푸네스하고요. 고무사업가였던 훌리오 세사르 아라나 델 아길라라는 사람, 그 다음에
고무상이었던 훌리오 바레란 말로 고무 채찍이었던 클레멘테 실바 등이 소설에 등장합니다. 아마존을 보면은요, 여러분 아까도 봤지만 아마존은 굉장히 큰 지역이죠. 총 면적이 61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남아메리카 약 40%를 차지하고요. 세계 지표 면적의 5%를 차지합니다. 유럽 국가는 보면은 여기 이제 큰 나라만 보자면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이렇게 포괄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소설의 무대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의 아마존입니다. 물론 브라질도 살짝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특히 브라질이 62%를 차지해서 421만 제곱킬로미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롬비아는 5.8%, 베네수엘라는 0.7%입니다. 지구 숲의 30%를 차지하고 있고요. 지구 열대우림의 3분의 2, 지구 동식물의 30%가 여기 이곳에 소속하고 있습니다. 지구 산소의 20%, 23% 정도를 생산합니다. 아마존 강이 흐르고 있죠. 페루. 여기는 이제 페루에서 발원한다고 그러는데요. 알 수가 없어요.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사방에서만 발원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대략 우리가 이제 아마존 강의 그 크기를 추론하기 위해서 통계를 내는데요. 총 길이가 6,400km. 브라질 유역, 브라질에서는 약 3,165km라고 합니다. 정확한 수치라고 말하기는 그래요. 세계 담수의 15%를 생산하고요. 서양도로는 3부로 구성되는데 일부는 자누스 태평원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2부와 3부는 아마존의 셀바스가 주 무대입니다. 인간은 유전적인 성향과 환경에 지배받는다는 시각을 반영한 이 소설에서는 적대적인 자연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는 패배주의적 인간상이 그려집니다. 서양도는 라틴 아메리카 현실과 자연, 그리고 인간의 다양하고 독특한 존재 방식과 존재 의미, 인간과 자연의 관계, 신화 및 전설을 비롯해 여러 가지 다채로운 요소가 모여있는 복합적인 소설입니다. 소설의 줄거리를 보면요. 아까 그 실존 인물들 이야기를 잠시 소개해드렸죠. 도시에서 태어나고 교육받아서 서구적인 관점에 물든 청년 아르투로 꼬바는 알리시아와 결혼하기로 작정을 하죠. 그런데 딸을 돈 많은 늙은 지주와 결혼시키고 싶어하는 알리시아의 부모가 결혼을 반대하자 두 사람은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를 떠나 지아누스 지역이죠. 가사나르로 도망칩니다. 아르투로 꼬바가 가축 장사를 통해 주로 손대요. 삶을 꾸려 나가는 동안 알리시아는 밀림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이에 자질한 아르투로 꼬바는 알리시아를 찾으러 동료들과 함께 밀림으로 들어가서 동물처럼 비참하게 살아가는 공처치 노동자들과 어울리게 되죠. 아르투로 꼬바는 밀림의 엄청난 괴력에 의해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그의 내면 세계는 밀림에 물들게 됩니다. 밀림 생활에 지친 아르투로 꼬바는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변한 상태에서 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수시로 변합니다. 알리시아와 아들을 만나게 되지만 밀림이 그들을 집어삼켜 버립니다. 도시 문명을 벗어난 이들이 자연의 야만성 속에서 영원히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서양들에서 아마존의 열대 밀림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소설의 분위기와 인간의 존재 방식을 결정하는 활력 있는 주인공입니다. 소용돌이의 불길하고 마술적인 공간에서 인간들의 관계는 공포와 환각을 느낄 정도까지 왜곡됩니다. 여기서 소용돌이는 인간과 통제할 수 없는 자연 사이의 투쟁을 상징하는데요. 투쟁은 아르투로 꼬발을 비롯한 등장인물들과 자연, 밀림, 야만성, 불법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밀림을 여행한다는 것은 다양한 등장인물이 이국적이고 풍요롭고 거대하고 가공할 만하고 억제할 수 없고 경이로운 자연이 유발하는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하던 인간이 난폭하고 적대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탐욕스러운 밀림의 자연 속에서 겪는 모험과 패배를 다루는 소용돌이죠. 소용돌이는 자연의 무시무시한 힘 앞에 위치한 화자의 당혹감과 불안감을 드러내고 인간의 탐욕과 고무채첩자들의 자연에 대한 범죄적인 개발을 고발하고 무브세계에서 인간의 본능적인 행위들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각 등장인물들의 존재 방식과 세계관에 따라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이들 등장인물을 통해서 자연과 접하는 인간의 유형과 자연의 구성 요소, 자연의 본성에 천착하는 것은
이 소설의 주 테마를 명확하고 깊게 이해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리베라는 아르투로 꼬바와 알리시아의 길 잃은 사랑, 둘이 사랑하는데 이제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길 잃은 사랑을 통해 소설의 등장인물들을 집어삼키는 아마젤의 자연에 관해서 성찰합니다. 특히 열대성 밀림은 소설의 풍경이자 배경이면서 주요 등장인물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밀림은 생명력을 지닌 존재로 나타나고 괴물이나 짐승처럼 살아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존재, 영혼을 지닌 존재 밀림은 인간의 문명화 작업에 반대되는 사악한 힘으로 작용합니다.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인격화된 밀림은 통제할 수 없는 힘이자 악의 화신으로 인간을 유혹하고 집어삼키고 괴멸시킵니다. 소용돌이 등장인물들은 윈체스터 소총, 주로 이제 야마진을 살아남기 위해서 소총을 들죠. 돈 있는 사람들 소총을 들고요. 마체테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주로 낫칼이라고 번역됩니다. 낫처럼 생긴 게 아니고 일자형이에요. 아주 거칠고 투박하게 생긴 거죠. 깁니다. 보통 한 50cm에서 1m 사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이런 시골 농부들, 어떤 밀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걸로 나뭇가지나 풀을 베고, 동물들, 뭐, 비행 같은 걸 이렇게 막 물리치고 하는데 사용하죠.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 싸울 때 사용하는 무기가 되고요. 사람을 죽이는 흉기도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윈체스터 소총과 마체테 만든 채 쾌락과 풍요를 희구하며 거친 자연 속으로 뛰어들지만 그들을 맞이하는 것은 적대적이고 폭력적인 자연의 과호감뿐입니다. 밀림을 지배하려고 시도하는 자는 자연의 압도적이고 전제적인 복수의 대상이 되고 말죠. 밀림 하나의 테마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밀림은 소설의 풍경이고 무대지만 또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등장인물이고 소설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 요소죠. 밀림에는 특정한 주인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밀림은 내부 깊은 곳에 자신만의 거대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죠. 그 비밀은 바로 타자에 대해 외부에서 오는 것에 대해 통제하고 지배하는 자연의 의지입니다. 타자나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거부하는 것이죠. 통제해버리는 것이죠. 밀림에 존재하는 것들은 자신의 영토를 침입한 인간의 음험한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이장합니다. 밀림이 인간에게 요술을 부리고 마법을 씌고 세면 상태로 만들어버린 것 같습니다. 소설의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우리가 밀림을 돌아다닐 때 우리에게 정신장난을 일으키는 신비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중략하고요. 여기서는 모든 나무가 사악하거나 공격적이거나 체면을 걸어버려요. 이 고요 속에서 이 그늘 아래서 나무들은 우리와 대적하는 방법을 갖고 있어요. 무언가가 우리를 놀라게 하고, 무언가가 우리에게 경련을 유발하고, 무언가가 우리를 억누르면 우리는 답답함이 현기증이 나서 도망치고 싶어 하고, 우리는 길을 잃고, 이런 이유로 고무채찍꾼 수천 명이 결코 밀림에서 되돌아나가지 못했어요. 문명세계가 격리되어 멀리 떨어지는 밀림은 가깝게도 보이고 낯설면서도 낯익게도 보이고 이런 공간입니다. 그런 금지된 공간이면서도 인간을 또 유혹하는 공간이죠. 소용돌이 아마존 밀림은 낭만주의 소설에 흔히 등장하는 목가적인 밀림이나 사근사근하고 친절하고 모성적인 밀림이 아닙니다. 밀림이 짓는 이미지는 기괴하고 무자비합니다. 소설을 인용합니다. 사랑에 빠진 나이팅게일은 전혀 없고 베르사유 궁의 정원도 전혀 없고 감상적인 파노라마도 전혀 없다. 여기에는 수정에 걸린 뚝개비가 개굴개굴 기도하는 소리, 사람을 싫어하는 구릉의 무성한 잡초, 썩은 개체는 만처럼 생긴 웅덩이가 있다. 여기에는 체음성 기생충 때문에 죽은 벌들이 땅을 뒤덮는다. 성적인 흥분으로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역겨운 꽃이 가득한 다양한데 그 끈적거리는 냄새는 마약처럼 사람을 취하게 만든다. 해로운 포복성 식물을 솜털한 동물의 시력을 앗아간다. 피부를 빨갛게 부어오르게 만드는 쐐기풀, 무지개 색깔의 방울처럼 생기고 안에 부식성 재만 들어있는 구후리 열매, 설사를 유발하는 포도, 스디슨 고로소 열매가 있다. 대단히 이국적이죠. 아마존적이죠. 음. 또 아르투로 꼬바 클레멘트 실바에게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지만 밀림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 같은 곳입니다.
작품을 인용합니다. 너예요, 그대의 필요에 대해 불평하지 말라. 죄수여, 그대를 가두는 감옥을 고통스러워하지 말라. 그대들은 거대한 강들이 해저처럼 둘러싼 녹색의 둥근 천장에 덮고 있는 밀림 같은 어느 감옥에서 자유롭게 방랑하는 고문을 모르노라. 녹색의 둥근 천장이 나무 같은 것을 상징합니다. 그 엄청나게 나무가 크죠.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밀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들은 우리가 결코 도달할 수 없을 반대편 강변을 비추는 태양을 어둠 속에서 바라보면 느끼는 고통을 모르느라. 그대들의 발목을 물어뜯는 서서스런 이들 늪지의 거머리보다 더 자비롭도다. 그대들을 고문하는 간수들도 말없이 우리를 감시하는 이들 나무만큼 엄혹하지 않도다. 일선의 그 어떤 감옥이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식인적인 심형 같은 밀림은 인간을 집어삼키는 탐욕스러운 입이어서 한번 들어갔다 하면 빠져나오기 어렵고 인간에게 엄청난 공포를 유발하는 공간입니다. 작품을 인용합니다. 길을 잃었어. 아주 단순하고 평범한 이 두 단어가 밀림 속에서 발음되었을 때는 KBS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살아나라는 말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공포가 폭발하게 만든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머리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어느 지역의 모습, 즉 굶주림과 시리가 이턱과 아턱 사이에 갖다 놓은 사람들을 집어삼키는 어느 이처럼 인간의 영혼 앞에 입을 벌리고 있는 밀림이 떠오르게 된다. 한마디로 밀림은 요람이자 무덤이기 때문에 밀림에서는 모든 것이 인류로부터 멀리 떨어진 어느 세계에 잊혀있지만 존재하는 어느 세계에 설정된 질서에 참여하는 존재들 각자가 태어나고 죽습니다. 리베라는 밀림에서 이루어지는 죽음의 의미, 죽음의 미학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죠. 작품을 인용합니다. 그들이 전환당하는 극적인 광경에 지닌 번득이는 아름다움이 나를 뒤흔들었다. 그 광경은 참으로 멋졌다. 죽음은 자신의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형태를 선택했고 우리가 피를 흘리게 하지 않고 사체를 혐오스러운 검푸른 색깔로 변화시키지 않고 삼켜버린 것에 대해 죽음에게 고마워해야 했다. 그 사람들처럼 죽는 것은 아름다웠는데 그들의 존재는 물거품 속에 든 깐부기 불처럼 인해에 사그라졌고 그들의 영혼은 물거품을 뚫고 솟아오르면서 물거품을 즐거움으로 들끓게 만들었다. 멋진 표현이죠. 그래서 리베나는 대단히 오묘하지만 그만큼 설득력 있는 은유를 통해 밀림을 정의합니다. 밀림은 침묵의 아내, 고독과 안개의 어머니고 번민의 대상이며 거대한 묘지다. 이 폭력 소설, 폭력 시리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폭력이 문제인데요. 여기서는 개인적인 폭력이 구조적 폭력으로 확장됩니다. 질투, 분노, 소유욕에서 출발하는 폭력이 고무산업의 착취 구조 속에서 집단적 폭력으로 확대되죠. 다시 말하면 외부적 폭력 구조와 연계된 내면하던 폭력이 팽배해 있습니다. 상존해 있습니다. 또 고무채취 산업이 식민자본 폭력의 핵심이죠. 원주민과 노동자에 대한 노동 착취, 신체적 학대, 빚을 빌미로 한 노예화가 일상화됩니다. 원주민 자손들은 성적 착취와 인신매매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식민지, 식민폭력, 젠더폭력, 인종폭력이 이렇게 합쳐져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연 역시 폭력의 장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아마존에는 질병, 독충, 늪, 기아, 실종 이런 것들이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인간을 삼키는 소형들로 묘사되고 자연 파괴와 인간 파멸이 맞물린 순환 구조를 형성하지요. 인간이 자연을 폭력적으로 착취한 결과 자연이 인간을 파괴하는 역폭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형들의 폭력은 개인, 더 나아가 사회, 더 나아가 문명, 더 나아가 자연으로 확산되는 라틴 아메리카 근대화의 비극적 얼굴을 드러내죠. 소형들의 문학사적 특징을 살펴보고 끝내겠습니다. 소형들은 현대 인간이 겪는 온갖 갈등, 걱정, 고뇌, 욕망, 즉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것, 인간의 본능, 죽음, 사랑, 섹스, 여성적인 것, 남성적인 것, 자연, 개인주의, 도움, 폭력, 권력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소형들은 영웅이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여행을 떠났다가 미로 또는 지옥 같은 세계로 되돌아오는 이야기를 그린 오르페우스 신화, 또 베르길루스의 아이네이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같은 그리스 로마 고전 신화의 소설 구조와 유사한 구조를 지닌 소설들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소용돌이의 경우 주인공인 시인이 사랑을 찾아 푸른 지옥으로 하강하나 전통 소설의 모델과 다르게 출발점으로 되돌아오지 못합니다.
이 같은 열린 결말, 이런 걸 열린 결말이라고 하는데, 열린 결말 또는 일종의 미완성적인 성격은 현대 소설의 중요한 특성들 가운데 하나인데요. 서양들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작가가 구사하는 자연과 삶에 대한 넓고 깊은 지식, 섬세한 묘사, 시적 표현은 독자에게 충격을 주면서 등장인물들의 몸과 영혼, 삶을 꿰뚫는 폭력성과 절망감을 잘 보여줍니다. 이 소설의 특징이죠. 굉장히 깊은 지식, 섬세한 묘사, 그리고 어떤 이 폭력성, 절망감을 드러내는데 이 시적 표현 이런 것들이 두드러진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에는 아마존을 소개하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사회학적 시각에서, 인문학적 시각에서 무슨 다양하죠. 정치경제학 시각에서 다양합니다. 문화적 시각에서. 저는 이 소설 소용돌이가 아마존을 문학적으로 소개하는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라고 다른 그런 책들이 소개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다양하게 특징적으로 특색 있게 소개하는 작품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세기는 호세 에우스타시오 리베라의 아르투로 꼬바와 더불어 아마존의 밀림을 상상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이해하고 배우고 묘사하는 방법을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고 해석하고 설정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Muchas gracias.